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의 삶을 앗아간 지옥의 서막이자 차가운 세상에 던져진 한 아이의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핏빛 낙인처럼 새겨진 고통 속에서 그녀는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실화가 공개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친부모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채로 보육원에서 첫 숨을 쉬었죠. 5살 되던 해 저를 입양하러 온 부부를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버지는 키가 크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우리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새 부모님은 정말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동화책을 읽어주셨고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자주 해주셨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는 입양하잖아라며 놀릴 때도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며 혈연이 뭐가 중요하냐,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둔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위해 입학 상담회에 다녀오시는 길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그날 밤 빙판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제 세상을 앗아갔습니다. 따님을 위해 교육보험도 들어두셨네요. 정말 자상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험 담당자가 건넨 서류를 받으며 저는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추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18살,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아직 세상의 차가운 현실을 감당하기엔 너무 어렸던 저에게 남은 건 텅 빈 집과 얼마 되지 않는 유산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차례로 등을 돌렸어요. 혈연도 아닌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말들이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때 저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향 친구분이셨던 김 사장님이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을 거다. 그분의 제안은 절망에 빠진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곳이 또 다른 지옥의 입구라는 것을요. 김 사장님 가족들의 진짜 속마음을, 그들이 저를 받아들인 진짜 이유를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주시면서도 그들의 눈빛 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려면 당연히 집안일을 도와야지. 김 사장님의 부인이 건넨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에서 집안일을 돕는 것쯤은 기본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안일의 범위는 점점 넓어져 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온 가족의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 하며 저녁에는 늦게까지 설거지와 정리정돈을 해야 했어요. 대학 입시 준비는커녕 제대로 된 잠을 자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친자식인 오빠, 언니들은 저를 마치 하녀처럼 부렸어요. 야, 수진아. 내 옷 따려놔. 빨래 걷어서 정리해둬. 처음엔 오빠,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반말로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반발하면 내가 뭔데 우리한테 대드냐.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나가라는 말이 돌아왔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김 사장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친구로서의 자상함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의 관심이 점점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제 방으로 찾아와서는 공부하느라 힘들지. 아저씨가 도와줄까? 라며 어깨에 손을 올리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마침내 그분의 본심을 알게 되었어요. 술에 취한 채로 제 방에 들어오신 김 사장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부탁했어. 너를 잘 돌봐달라고. 그런데 공짜로 돌봐주는 건 없다는 걸 너도 알아야지. 착한 딸이 되려면 아저씨 말을 잘 들어야 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또다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곳 역시 저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험금과 유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은 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돈을 모으고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날 방법을 찾았어요. 세상에 던져진 고아 소녀에게는 오직 자신의 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시던 유일한 희망, 백마탄 기사 같았던 부모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날. 18, 겨우 세상에 발을 딛던 소녀의 인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것이 단순한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음모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이었다는 것을요. 두 번째로 찾아온 가족. 하지만 이곳은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따뜻한 울타리인 줄 알았던 그곳에는 저를 짓밟는 그림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들어가는 꽃처럼 제 영혼은 매일 조금씩 죽어갔죠.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저는 오직 도망만을 꿈꿨습니다. 김 사장님 댁에서의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이미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남남도 아닌 애매한 존재. 그들에게 저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어요. 수진아, 오늘 청소 좀 제대로 했니? 화장실에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던데? 김 사장님의 부인인 영희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늘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항상 뭔가 흠을 잡았어요. 마치 저를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요. 가장 힘든 건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23세 큰아들 민수 오빠는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 준비를 핑계로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20살인 둘째 딸 미영 언니는 대학생이면서도 하루 종일 집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지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심심할 때 괴롭힐 수 있는 장난감 같은 존재였죠. 야, 수진아. 내 방 좀 치워놔. 민수 오빠의 방은 언제나 돼지우리 같았어요. 옷가지며 책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며칠째 씻지 않은 그릇들이 곰팡이를 피우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싫은 내색을 하면 내가 뭔데 표정 관리를 못하냐? 여기서 얹혀 살면서라는 말이 돌아왔어요. 미영 언니는 더욱 교묘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저를 친언니처럼 챙기는 척하다가 둘만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너 같은 고아가 우리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주제 파악을 좀 해라라며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하루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미영 언니가 일부러 제 팔꿈치를 부딪혔어요. 그 바람에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그런데도 수진이가 실수했네. 조심하지라며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깨진 그릇값까지 제 용돈에서 빼겠다고 하더군요. 가장 무서웠던 건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낮에는 다정한 아버지 친구의 모습을 보이다가 밤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제 방으로 찾아와서는 어깨를 주무르거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수진이 고생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너를 정말 예뻐하셨을 거야. 아저씨가 그 마음을 대신해서 너를 아껴주고 있는 거란다. 그분의 손이 점점 더 자주, 더 오래 제게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버지다운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마침내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한 김 사장님이 제 방에 들어와서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수진아, 아저씨가 너를 정말 예뻐한다는 거 알지? 너도 아저씨를 좋아하지? 그분의 손이 제 어깨에서 등으로 그리고 더 아래로 향하려는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나서 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하며 방을 나선 저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한참 동안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방문을 책상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의 접근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서 저에게 다가와서는 우리 둘만의 비밀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희 아주머니는 남자란 원래 그런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니? 라며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미영 언니는 아빠가 너를 좋아해 주시는데 뭐가 싫다는 거야? 정말 이상하다라고 비아냥거렸죠. 학교 생활도 엉망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다 보니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어요. 성적은 점점 떨어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방과 후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약속은 엄두도 낼 수 없었죠. 집에 늦게 들어가면 그들의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수진이 요즘 왜 이래? 표정이 항상 어둡고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불러 세웠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점심시간에도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이 수진아, 같이 밥 먹자라고 해도 미안, 할 일이 있어라며 피하곤 했어요. 사실은 그들과 어울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집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늘 예민해져 있었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 저를 보며 김씨 가족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도 없나 보네. 역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가? 영희 아주머니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는 모른 채 말이에요. 어느 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부모님 산소에 찾아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을씨년스러운 날이었어요.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묘지 관리인 할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다가와 주셨어요. 아가씨, 이런 비 오는 날 혼자 여기 와서 뭘 하나? 감기 걸린다.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짜 걱정 어린 목소리였거든요. 할아버지,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부모님이 그리워요라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힘내라, 아가씨.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꼭 이겨낼 수 있을 거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20살이 되면 반드시 이 지옥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때까지만이라도 견뎌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견디기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방문을 막아놓고도 김 사장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이 제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따뜻한 울타리인 줄 알았던 그곳에는 저를 짓밟는 그림자들이 숨어 있었고 시들어가는 꽃처럼 제 영혼은 매일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저는 오직 도망만을 꿈꿨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서 진짜 저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20살 마침내 저는 그 지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죠. 이제 모든 불행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끝없이 조롱했죠. 행복의 절정에 있을 때 민준 씨가 희귀병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2년 동안 참고 견뎠던 지옥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20살 생일을 맞은 저는 그동안 몰래 모아둔 아르바이트비와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김 사장님 댁을 떠날 수 있었어요. 떠나는 날 아침 영희 아주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 가거라. 어차피 우리도 언제까지 널 책임질 수는 없었으니까. 그 말에 서운함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김 사장님은 마지막까지 제 손을 붙잡으며 꼭 연락하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을 뿐 진심으로 그럴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원룸에서의 혼자 생활은 신세계였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제게 명령하지 않는 공간. 비록 6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지만 그곳은 제게 천국 같았습니다. 밤늦게 귀가해도 눈치 볼 사람이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대학교는 부모님이 들어주신 교육보험금 덕분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대학 생활은 정말 새로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려 본 적이 없던 저에게 대학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신기함 그 자체였어요. 동아리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과제도 하며 평범한 대학생의 삶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낮에는 학교,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빡빡한 스케줄이었지만 김씨네 집에서의 생활에 비하면 천국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번 돈은 온전히 제 것이었고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제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왠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따뜻한 커피 하나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계산을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라고 말해주는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남자는 그 이후로도 자주 편의점에 왔어요. 항상 따뜻한 커피를 사면서 저에게 오늘도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감기 기운이 있어 보인다며 비타민 음료를 사서 건네주기도 했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름이 뭐예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이에요. 저는 민준이라고 해요. 이상민의 민, 준수할 준.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민준 씨는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습니다. 야간 응급실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르는 거였어요. 의사가 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더니 그는 잠시 멈춰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릴 때 아픈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 도와주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라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대답에서 저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저와 비슷하게 남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민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시간 되실 때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항상 여기서만 만나니까 좀 아쉬워서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남자들에게 좋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데이트는 작은 카페였어요. 민준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이야기,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안타까움을 봤어요. 동정이 아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불쌍한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여겨졌는데 민준 씨는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었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민준 씨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나면 데리러 와서 함께 야식을 먹거나 제가 휴일일 때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수진 씨는 정말 순수해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요? 어느 날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인가 싶었죠. 6개월 후 민준 씨가 고백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 편의점에서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민준 씨를 사랑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민준 씨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제가 아프면 약을 사다 주고 시험 기간에는 도시락을 만들어 와서 응원해 주었어요.
제 생일에는 케이크를 들고 와서 함께 축하해주기도 했죠. 수진아, 졸업하면 결혼하자. 나랑 평생 함께 살자.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민준 씨가 프러포즈했어요. 그때까지 가족의 따뜻함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던 저에게 민준 씨와의 결혼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을 약속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준 씨가 이상하다며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루게릭병이라는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단 결과를 들고 온 민준 씨는 제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너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 우리 헤어지자. 무슨 소리예요?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있을 거예요. 아프면 제가 간병할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를요. 그 이후 2년 동안 저는 민준 씨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그를 간병했어요. 점점 몸이 마비되어가는 그를 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정말 행복했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민준 씨는 저를 생각해 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등을 보이지 않았던 그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을 때 제 세상은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었어요. 바로 뱃속의 아이였습니다. 비록 아빠 없이 태어나게 되었지만 그 아이는 민준 씨와 제 사랑의 결실이었고 저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일하고 세상의 편견과 싸워가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맏아들 지훈이가 교통사고로 저를 떠났을 때 저는 결국 벼랑 끝에 섰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마지막 순간 저를 살린 건 둘째 아들의 작은 손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떠나고 나서 태어난 첫째 지훈이는 정말 아버지를 닮았어요. 온화한 눈매와 따뜻한 미소까지 꼭 어린 시절의 민준 씨 같았습니다. 지훈이를 안고 있으면 마치 민준 씨가 다시 제 곁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3살이 된 지훈이가 순진하게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훈이를 지켜보고 계셔. 아빠가 지훈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그럴 때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아빠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할게요라며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곤 했어요.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며 새벽에 겨우 잠들면 몇 시간 후에는 또 일어나서 분유를 타야 했어요. 대학교 졸업 후 취직한 회사에서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수진 씨, 아이 때문에 자꾸 조퇴하시면 곤란해요. 회사는 타가소가 아니거든요. 상사의 차가운 말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열이 난다고 연락이 오면 달려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지훈이를 키우던 중에 둘째 지우가 태어났어요. 사실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습니다. 회사 회식에서 너무 많이 마신 어느 날 밤의 실수였죠.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겠다며 잠적해버렸고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5살이 된 지훈이가 갓 태어난 동생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고생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야, 지훈아. 지우가 있어서 엄마는 더 행복해. 우리 지훈이도 동생이 생겨서 좋지.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기저귀가, 분유가, 어린이집 비용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새벽에 집에 와서 아이들을 재우는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셋째 서준이까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피임에 실패한 거였죠. 아이 아버지는 이미 결혼한 남자였고 책임질 수 없다며 제게 낙태를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미 두 아이의 엄마였고 뱃속의 아이도 소중한 생명이었거든요. 엄마, 우리 집에 또 아기가 와요? 7살 지훈이와 3살 지우가 제 배를 만지며 신기해했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거야. 아이들은 좋아했지만 저는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두 아이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운데 3번째 아이까지. 서준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정말 한계였어요. 회사에서는 결국 해고당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포장 작업이나 부업 등으로 근근히 생활했지만 새 아이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엄마, 배고파요. 지우가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을 때 정말 마실 우유 한 팩도 없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자라주고 특히 맏아들 지훈이는 정말 똑똑하고 착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면 동생들을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어요. 엄마, 저 커서 의사 될게요. 그래서 엄마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지훈이의 꿈은 아버지와 같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성적도 항상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운명은 저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지훈이가 15살 되던 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음주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서 지훈이를 덮쳤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빨리 오세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뛰어갔을 때 지훈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지훈이만큼은 살려주세요. 제가 뭘 해도 할게요. 하지만 지훈이는 3일 후 저를 떠났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의사 되어서 엄마 돌봐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저를 걱정하는 지훈이를 보며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의 장례식에는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지훈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항상 친구들을 도와주고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요. 담임 선생님의 말에 더욱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니 정말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매일 밤 지훈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지우와 서준이를 돌보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잘못 키웠나? 내가 더 조심시켰어야 했나? 자책만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밤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지훈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수면제를 많이 먹고 눈을 감으려는 순간 당시 7살이던 지우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왜 울어요? 지우가 잘못했어요?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는 지우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직 제게는 지우와 서준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야, 지우야. 엄마가 형 생각에 슬퍼서 그런 거야. 지우 잘못 아니야. 그날 밤 지우와 서준이를 꼭 안고 잠들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지훈이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그 이후로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지훈이가 의사가 되려던 꿈을 지우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시키고 더 많이 벌어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지우는 형의 뒤를 이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엄마, 저 형처럼 의사 될게요. 그래서 형이 못다한 일까지 할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훈이가 지우를 통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도 형들을 보며 자랐어요. 비록 어리지만 엄마가 힘든 걸 알고 있어서 항상 착하게 말을 잘 들었습니다. 엄마, 서준이도 커서 엄마 도와줄게요. 세 아이 중 한 명을 잃었지만 남은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가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으며 하루하루 버텨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저는 다시 일어섰고 온몸이 부서질 듯 일하며 세상의 편견과 싸워가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맏아들을 잃은 아픔은 평생 갈 상처였지만 마지막 순간 저를 살린 건 둘째 아들 지우의 작은 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게 남은 두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둘째 지우는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밤낮으로 노력해서 그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미국 명문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온 세상이 제게 박수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앞에 새로운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끔찍한 과거의 기억이 다시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죠. 바로 민준 씨를 지옥으로 보낸 그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지훈이를 잃은 후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지우가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과외비를 벌기 위해 새벽 배달부터 심야 청소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습니다. 서준이도 형을 보며 자라서 공부에 매진했고 저희 가족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저 의대 합격했어요. 지우가 국내 최고 의대 중 하나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지우가 대신 이뤄준 것 같았어요. 형, 고마워. 형이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아. 지우도 항상 형을 그리워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의대 생활 6년 동안 지우는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성적도 우수했고 교수님들께도 인정받았습니다. 어머님, 지우는 정말 훌륭한 학생입니다. 앞으로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의대 등록금과 생활비는 정말 큰 부담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모자라서 저는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식당 일, 청소 일, 심지어 야간 공장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지우의 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벌게요. 지우가 걱정스러워했지만 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해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아들이 공부에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감당했어요. 지우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거쳐 레지던트가 되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드디어 제 아들이 의사가 된 거예요. 지훈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레지던트 2년차가 되었을 때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교환 연수생으로 초청을 받은 거였습니다. 엄마, 하버드에서 1년 동안 연수할 기회가 생겼어요. 가도 될까요? 물론 가야 했습니다. 그런 기회가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의 생활비와 학비는 또 다른 부담이었어요. 그래도 지우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지우야, 당연히 가야지. 엄마가 돈은 마련할 테니까 걱정 마라. 그때부터 저는 정말 무리했어요. 낮에는 식당일, 저녁에는 청소일, 주말에는 행사 도우미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다행히 지우는 하버드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어요. 교수들께 인정받아서 장학금도 받게 되었고 연수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엄마, 교수님이 저를 정식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싶어 하세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렇게 지우는 미국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대학병원에서 전임의로 임용되었고 얼마 후에는 교수 임용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의대 교수가 된 거예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지우 교수님 정말 훌륭하시네요. 주변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우의 성공과 함께 저희 가족의 생활도 안정되었어요. 지우가 번 돈으로 작은 아파트도 사고 서준이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고 민준 의사의 부인이셨나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 씨 이야기는 지우에게도 자세히 하지 않았는데 누가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건지. 저는 민준의 어머니입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준 씨의 어머니. 그분은 민준 씨가 살아있을 때 저와 지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민준 씨가 병으로 고생할 때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분이요. 만남의 자리에서 그분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준이가 죽고 나서야 알았어요. 당신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걸요. 그 아이가 지금 의대 교수라면서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우는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랐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의사가 되었고. 그래서 말인데요. 민준 씨 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인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멈춘 후 더욱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명예에 먹칠하는 일은 없었는지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이 지우의 성공을 알고 나서야 나타난 이유를요. 민준 씨가 살아있을 때는 저희를 인정하지 않더니 지우가 성공하자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거였어요. 지우가 미국에서 연수 받을 때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혹시 부정한 방법은 아니었겠죠? 그분의 질문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서 지우를 뒷바라지했는지 모르면서 부정한 방법이라니요. 모든 비용은 제가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됐습니다. 지우도 장학금을 받아가며 열심히 공부했고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가요? 하지만 확인해봐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분의 말투에서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우가 우리 집안의 정당한 후계자라면 앞으로는 우리 가문의 전통에 맞게 살아야 해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민준 씨의 부모님은 지우의 사생활을 캐기 시작했고 제 과거까지 들춰내려 했습니다. 심지어 지우가 다니는 병원에까지 연락해서 혹시 부정한 일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우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아버지 쪽 가족의 존재조차 몰랐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간섭하려 하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순간 운명은 또다시 저에게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민준 씨를 지옥으로 보낸 그 시부모님들이 이제는 제 아들까지 괴롭히려 하고 있었어요. 끔찍한 과거의 기억이 다시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 나타난 새로운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어두웠어요. 그들은 뻔뻔하게도 저와 제 아들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들에게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잊고 싶었던 비밀,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가면을 벗겨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모든 고통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민준 씨의 어머니 박영숙 씨와 아버지 이정호 씨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우를 만나자고 하더니 점점 요구사항이 늘어갔어요. 우리 손자가 제대로 된 가문의 후계자가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우리 이씨 가문의 정통 후계자니까 성도 이씨로 바꾸고 호적도 우리 쪽으로 옮겨야 해. 박영숙 씨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더니 지우가 성공하자 갑자기 가문의 후계자라니요. 지우는 아버지 성을 따라서 이미 이지우입니다. 하지만 호적을 옮기는 것은 지우가 결정할 일이에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곧 드러났어요. 지우가 병원에서 받는 급여며 연구비며 모든 재정 관리를 우리가 해야겠어. 젊은 애가 돈 관리를 제대로 할 리 없잖아. 결국 돈이 목적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수진 씨는 지우에게서 손을 떼는 게 좋겠어요. 지우가 더 큰 성공을 하려면 출신이 깨끗해야 하는데 미혼모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곤란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25년 동안 지우를 키우느라 제 인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손을 떼라니요. 지우는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미혼모든 아니든 그건 여러분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정호 씨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조사해보니 당신 참 재미있는 과거가 있더라고요. 지우 아버지 말고도 다른 남자들과.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지우를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 과거를 들춰내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지우의 양육권을 우리에게 넘기고 당신은 깨끗하게 사라지세요. 그러면 지우도 당신도 모두 평안할 거예요. 박영숙 씨의 말에서 위협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20년 전의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싸워가며 강해진 여자였어요. 지우는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어요. 그가 죽기 전에 제게 남겨준 몇 가지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아파서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 이제야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 일기장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이 내 병을 알고도 치료비를 대지 않겠다고 하셨다. 이유는 내가 그들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수진이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부모님이 수진이를 조사했다고 하셨다. 그리고 수진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 가문의 먹칠이 된다고. 심지어 수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겠다고 위협하셨다. 제 손이 떨렸어요. 민준 씨가 그런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부모님이 수진이와 아이를 괴롭힐까봐 걱정된다. 그래서 내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다. 수진이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민준 씨가 마지막에 저에게 연락처를 모두 지우라고 했는지, 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를요. 모든 게 저와 지우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하지만 일기장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의 비리를 알게 되었다. 의료기기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있고 심지어 불량 의료기기인 줄 알면서도. 이어지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민준 씨의 아버지 이정호 씨는 대형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각종 병원에 납품하면서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리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시며 가족도 배신하려 하느냐고 하셨다. 그리고 수진이를 이용해서 나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이 25년 전에도 저를 이용해서 민준 씨를 괴롭혔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지우를 이용하려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중요한 정보가 있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아버지 회사의 비리 증거들을 모두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 언젠가 수진이나 우리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이것으로 아버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숨겨진 장소까지 적혀 있었어요. 민준 씨가 다니던 병원의 개인 사물함이었습니다. 번호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그 사물함은 아직 그대로 있었고 민준 씨가 적어둔 번호로 열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수십 장의 서류와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들이 들어있었어요. 서류들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정호 씨의 회사가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받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에는 이정호 씨가 직접 비리를 지시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어요. 이번 납품건도 평소처럼 처리해. 검수는 대충 하고 리베이트는 예전 방식대로. 완전한 증거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이들의 정체를,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를요. 모든 게 그들의 탐욕과 권력욕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무기를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그들이 저와 지우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전에 제가 먼저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남긴 모든 증거를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제 그들과의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이제 누가 누구를 파멸시키는지 보자.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가면을 벗겨내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그동안 제가 겪은 모든 고통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고, 이제 그 진실을 밝혀낼 때가 왔습니다. 제 오랜 인내와 지혜로운 반격은 마침내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혔죠.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들이 이제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승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막내 아들 서준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고, 저는 그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남긴 증거들을 확보한 후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어요. 이정호 씨 부부는 수십 년간 권력을 쌓아온 사람들이었고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었거든요. 먼저 저는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았어요. 민준 씨의 대학 동기였던 김 변호사였는데 우연히 만나게 되어 민준 씨 이야기를 하다가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준 씨가 남긴 자료들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만만치 않으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시기에 이정호 씨 부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어요. 지우가 다니는 병원에까지 찾아가서 지우의 출생에 문제가 있다며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지우의 동료 의사들에게까지 지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며 험담을 퍼뜨렸어요. 엄마,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분들이 와서 저에 대해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데. 지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서준이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3살이 된 서준이는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법무 관련 업무를 배웠더라고요. 엄마, 형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타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서준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준 씨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까지요. 서준이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분노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괴롭힐 수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형을 키웠는데. 서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형도 엄마도 절대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면 안 돼요. 그런 서준이가 든든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군대에서 배운 것도 있고 법무 업무도 해봤거든요. 우리가 당할 이유가 없어요. 김 변호사와 함께 작전을 짰습니다. 먼저 언론에 제보하기 전에 의료계 내부에서 이정호 씨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기로 했어요. 의료진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테니까요. 민준 씨가 남긴 증거 중에는 여러 대형 병원 의료진들과의 녹음 파일도 있었어요. 그들이 이정호 씨 회사의 불량 의료기기 때문에 환자 치료에 차질이 있었다는 내용들이었죠. 이 녹음 파일들을 해당 의료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죠. 그러면 그분들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김 변호사의 제안에 따라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의료진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우리가 몰랐던 사이에 환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건가요? 그들은 즉시 병원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곧 의료계 전체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이정호 씨 부부는 여전히 지우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지우야, 더 이상 그 여자와는 연을 끊어라. 우리가 너를 제대로 된 집안의 아들로 만들어주겠다. 직접 지우를 만나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 아들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25년 동안 어디에 계셨나요? 지우의 당당한 말에 이정호 씨가 화를 냈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그때 서준이가 나타났어요. 할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형한테 소리를 지르시네요. 서준이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 가족을 괴롭히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너는 누구냐? 박영숙 씨가 서준이를 쳐다봤어요. 저는 지우 형의 동생 서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의 아들이고요.
서준이가 나타난 이후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준이는 군대에서 배운 체계적인 업무 처리 방식으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었거든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의료계에서 이정호 씨 회사에 대한 공식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합동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정호 회사 의료기기 비리 의혹. 수십 개 병원서 문제 제기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남긴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 씨 부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갑자기 언론에서 연락이 오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때 김 변호사가 그들에게 연락했어요. 제 의뢰인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의뢰인이 저라는 걸 알게 된 이정호 씨 부부는 경악했어요. 만남의 자리에서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25년 전에 민준이가 남긴 선물입니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버지라면 이런 비리는 저지르지 않으셨겠죠. 당신이 이런 짓을 한 거였어? 박영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요. 이건 민준이가 한 일이에요. 저는 그저 민준이의 뜻을 실현한 것뿐입니다. 저는 민준 씨의 일기장을 그들 앞에 내밀었어요. 민준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떠나야 했는지 직접 읽어보세요. 일기장을 읽은 이정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민준아, 아빠가 잘못했다. 이정호 씨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결국 그들은 모든 비리를 인정하고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회사는 폐업했고 피해를 본 환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권력과 재산을 모두 잃게 된 거죠. 수진 씨, 정말 미안합니다. 마지막에 박영숙 씨가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우를 괴롭힌 것도 당신을 괴롭힌 것도 모든 게 우리 잘못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저는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어떻게 사과하실 건가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저희 가족은 평온을 되찾았어요. 지우는 병원에서 더욱 인정받게 되었고 서준이는 법학과에 편입해서 변호사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편안해졌네요. 지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준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혼자서 다 해내시다니. 서준이도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저의 오랜 인내와 지혜로운 반격은 마침내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혔고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들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제 몸에 찾아온 뜻밖의 손님은 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주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련이 아닌 저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불행의 굴레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삶은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정호 씨 부부와의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거예요. 의사는 추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방암 2기입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이라 치료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이들을 다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우는 의사로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서준이는 법학과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자꾸 병원에 다니세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이 있으신 거예요? 지우가 눈치챘어요. 의사인 지우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사실은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진단 결과부터 앞으로의 치료 계획까지요. 지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의사인데.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장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서준이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치료는 잘 되는 거죠? 그 큰 키의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먹였어요. 괜찮다, 얘들아. 의사가 치료 가능하다고 했잖아. 엄마가 이런 것 정도로 쓰러질 것 같아? 저는 밝게 웃으며 아이들을 안심시켰지만 솔직히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즉시 자신이 아는 최고의 의료진들을 찾아다녔어요. 엄마, 서울대병원에 제 선배가 유방암 전문이에요. 거기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저를 돌봐주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수술 날짜가 정해졌을 때 두 아들이 모두 병원에 와 있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기 있을게요. 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고 지우는 담당 의사와 계속 상의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 수술 잘 됐습니다. 다행히 전이가 없어서 예후가 아주 좋아요. 수술을 마치고 깨어났을 때 들은 의사의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지우가 제 침대 옆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수술 결과도 좋고 항암 치료만 잘 받으시면 완치 가능해요. 지우는 의사로서의 차분함을 되찾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온몸이 무기력해졌죠. 하지만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돌봐주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죽 끓여드릴게요. 서준이가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죽을 끓이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더라고요. 지우는 의사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최신 치료법들을 알아봤어요. 엄마, 이 약이 부작용이 적다고 해요.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아들이 이렇게 저를 위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든든했어요. 치료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성공작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엄마, 머리 다시 나고 있어요. 서준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조금씩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나아지시는 거죠?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쳤을 때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정말 잘 견디셨어요. 이제 정기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완치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병이 저에게 가져다준 진짜 의미를요. 겉으로는 무서운 병이었지만 실제로는 제게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준 선물이었던 거예요. 치료 과정에서 저는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제게 감사해야 하는지를요. 지우는 엄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라고 했고, 서준이는 엄마는 저의 영웅이에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변했어요. 지금까지는 아이들 걱정, 생활 걱정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암 환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이었어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힘들겠지만 꼭 이겨낼 수 있어요.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죠. 수진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용기가 나네요. 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들이 저에게 고마워할 때마다 제 인생이 정말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우는 이제 병원에서 인정받는 유명한 의사가 되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라며 동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저를 자랑해요. 서준이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공익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며 지우가 물어봤어요. 그래, 정말 행복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더라. 서준이도 덧붙였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희도 행복해요.
그동안 엄마는 저희 걱정만 하시느라 정작 본인은 돌보지 못하셨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게 찾아온 그 병은 시련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그 병 덕분에 저는 아이들의 진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 자신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이들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에서 벗어나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불행의 굴레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지훈이를 잃은 아픔, 혼자 아이들을 키운 고생, 이정호 씨 부부와의 싸움, 그리고 마지막 병까지. 모든 시련을 겪고 나니 이제 정말로 평안해졌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삶은 제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건강한 몸,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요.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의 새로운 삶의 여정을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의 또 다른 희망이 될 겁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의 새로운 삶의 여정을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의 또 다른 희망이 될 겁니다.